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상시훈련법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 상시훈련법의 첫 시간에 제가 그 상시훈련도 구조, 상시훈련이 구조가 있다. 상시훈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용지 주의사항. 그럼 제가 집으로 따지면 그것을 1층, 2층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각 층마다 또 거기에 있는 내용의 구성이 있다. 이게 집을 보면은 큰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뭐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집의 구성이 그 방의 구성이 생기듯이 그렇게 할 때 상시응용 주의사항도 이걸 구성을 할 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 내용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동할 때, 정할 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그 동정의 그 상황, 어떤 경우를 6가지 대종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응용하는데 응용하기 전 노는 시간 또 경정법규 연습을 대강 마친 그러한 여력이 있는 경우 잠자기 전 또는 새벽 또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서 이 6가지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상시 훈련법을 살펴볼 수도 있고 상시 훈련뿐만 아니라 이 훈련법, 정기훈련법, 상시 훈련법을 포괄적으로 봐도 다 이게 이 구조화되어 있고 그 각각의 구조 속에 구성이 체계적으로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목요목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나의 삶과 맞추어서 내 삶도 그 대종사님의 그 법을 짜신 그 있죠. 그 의도. 그것에 맞추어서 잘 돌아갈 때 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내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이렇게 다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1조, 2조, 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3조, 4조, 5조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 1조, 2조, 6조, 3조, 4조, 5조. 이건 대종사님께서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동과 정 두 개념으로 나눌 때 이렇게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할 때의 상시응용 주의사항인 1조, 2조, 6조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게 동할 때가 언제예요? 이게 또 고민이죠. 동할 때가 도대체 상시에 동할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이건 대종사님 법문을 따르면 동할 때하고 유사할 때, 일이 있을 때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이 있다. 일이 있다는 것은 일이란 건 뭐예요?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12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일이란 12이해를 말한다고 하니까 12이해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직면해 있어요. 12이해가. 이럴 때가 동할 때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동정으로 보면 그렇다면 1조, 2조, 6조, 1조, 2조, 6조를 보면 이건 변이품, 대종경 변이품 26장에서 사막으로 비교할 때 1조는 이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은 대종사님 말씀으로는 작업치사 공부라는 겁니다.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은 사리연구 공부라고 한다면 6조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라는 것은 사막 유무를 반조하는 겁니다. 사막을 했냐 안 했냐를 반조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1조, 2조, 6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종경 수행품 24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데, 대종사의 말씀 중에 중요한 법문인데, 원불교 수행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뭐냐? 이게 뭐냐면,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이를 당하기 전에는, 이를 당하기 전이란 건 뭔지, 우리 알죠? 이를 당하기 어떤, 자기, 미리 연마. 여기 미리 연마 나왔습니다. 미리 연마가 어디 나와요? 상시흥행 주의상 2조에 미리 연마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해라. 취사가 뭐예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라. 그리고 이를 지낸 뒤에는, 여기 지낸 뒤에 나오죠? 이를 지낸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대조해라 이거예요. 그 일을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왜 내가 이걸 잘못했는가, 내가 이것을 이래 참 잘했구나, 이렇게 대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나와요.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살펴봐라. 그렇게 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불교 공부법에 대주사님이 말씀하신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일을 당할 때를 딱 기준으로 보면 일을 당하기 전이 있고요, 일을 당해서 있고요, 일을 당한 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심플하시죠? 현대적 개념으로도 명확히 봤습니다. 예스 복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여기 벗어날 수가 없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나 참 이것도 보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를 당하기 전은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비교해봤고, 이를 당하기 전은 응용하기 전,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응용하기 전, 이를 당하기 전, 그다고 이를 당하여서는 응용하는데 1조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이거 같은 말이고, 이를 지난 뒤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의 모든 일을 처리한 뒤, 같은 말이에요.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대종경을 제가 항상 말했죠. 대종경 읽을 때 이것을 정전으로 해독해낼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그럼 정전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결국 수행품 24장은요. 수행 24장 말씀이죠. 이것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2조, 6조 후 부연이다. 이게 달리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되지만 한번 말을 해봅시다. 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는, 자, 여기 2조,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가 뭐예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거다고 쌤. 이 말 쓰면 안 되지. 같다. 그 다음에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 말은 상시응 주의사항 1조의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지난 뒤에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이것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거다고 다 상통, 서로 그냥 이게 통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한 가지를 한번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응용, 여기 응용이 나왔어요. 응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응용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막 응용을 잘해야 돼. 뭐 응용을 잘한다면 그냥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여기도 샥 아주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저기도 샥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응용을. 근데 원래 응용의 이 낱말의 뜻은 원래 뜻은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경계를 응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를 응한다든지 뭔가 응하잖아요. 이렇게 응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응한다. 응해서 이 육군 심신, 우리 심신을 작용하는 것. 그래서 이걸 응용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을 당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때 이 정도가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응용하는데 할 때는 이 응용이 이게 맞을 겁니다. 응용하기 전 응용하는데 할 때. 근데 여기서 이 응용할 때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참 여기에 지금 고민이 여기 있어요.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이런 조항이 나오면은 이걸 그냥 어떤 방법론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방법론. 근데 여기에 이 방법론은 반드시 근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원. 기반이 있다. 그것을 저는 정산종사님 말씀 중 하나인 이런쌍에 대하여, 그러니까 회보 제 38호에 나오는 이곳에 근거할 수 있다. 자, 교재 91쪽 봐보세요. 전에도 이거 공부했어요. 제가 이거 많이 했어요. 강조 겁나게 했어요. 또 해도 돼요. 정말. 우리가 이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응용하기 전에, 이거 누가 이 말씀 하셨다고요? 정산종사님 이 말씀 하셨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기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이요. 여기 대도가 나왔어요. 이 대도는 앞에 문장으로 보면은 이 대도는 이런 대도를 말해요. 이런 쌍이 진리. 그러니까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는 것도 이런 대도의 근원한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망각해요. 수행법으로 오면은 그냥 그건 앞에 교의편에 있었던 이런 쌍의 근원한 사막팔조 요 맥락에서 벗어나서 막 말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분명히 이 대도니까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 상시응용주의사항에서도 과제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뒤에도 나오죠.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기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또. 그러니까 이런 대도에서 떠나서 취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산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분이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산용사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응용한 후에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또한 이 대도에 어기지 아니하기를 조사한 것이니, 이게 앞에 여기 보면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 2조, 6조는 전부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런 대도에 근원한 공부다. 만약 이런 대도에서 벗어나서 이 상시응용주의사항이라고 공부하면은 이게 공부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산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쌍에 반조하는 대중을 놓치고서 상시응용주의사항을 하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내가 진짜 그런가 하고. 그러니까 응용하기 전 이런 쌍을 잃지 말고 이런 쌍에 기반하여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도록 하라는 것.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죠. 이것을 또 응용하는데 원래 경계에 오염되지 않는 온전한 이런 쌍을 쳐받아서 온전한 이 자리로 생각하여 온전한 자리에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상 여기서는 일단 비유가 1조, 2조, 6조만 했지만 상시응용주의상 전체가 그러겠죠. 상시응용주의상도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막 수행으로서 3대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쌍의 근원에서 이런 쌍의 근원한 사막으로서 3대력을 나타내는 것이 원불교의 수행법이고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성불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 대종사님 길이 아닙니다. 너무 내가 단정해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단정도 한 번씩 해봅시다. 우리가 좀 명쾌하게 단정도 해봐야죠. 아무리 다른 거 화려하게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아닌 듯 합니다. 이 정도 말합시다. 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좀 따져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갖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줄여서 온생취 이런 말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서도 참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서 전에 강의에서도 이것을 동시사막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가 이곳에 통합되어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이런 말도 이렇게 논리적 설명도 하고 하면서라도 항상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과연 꼭 이렇게만 읽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원래 취사라고 하지만 취사라고 말할 때 원불교의 취사는 그 앞에 수양과 연구가 기반이 된 취사예요. 그러니까 취사라고 말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것이 사막이 동시적으로 다 작동되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표현을 보면 아까 응용은 설명을 했죠. 응용이 뭐라고요? 응에서 응대하다 할 때 응 쓰지 않습니까? 뭔가 응대해요. 응대해서 자기 심신, 육군을 작용할 때를 응용하는 때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를 닥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건 대종사님께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업취사 공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생각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온전한 생각. 저도 이걸 참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면은 더 타당한 설명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그래서 살짝 바꿔봅니다. 요즘은 살짝 좀 바꿔요 이 말을.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라 하면 이 생각이라 한다면 벌써 분별 이런 생각에 대한 하대 개념이 있어요. 사실 이 생각이란 말은 정산용사 법어 보면은요 이런 쌍 자리를 그냥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대정사님도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심을 처음부터 갖고 접근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하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것은 이거야, 이건 좋은 말이야, 이것은 나쁜 말이야, 이것은 어떤 말이야, 이건 저건 말이야. 규정돼 있으면 안 돼. 이 상황에서 봐야 돼.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바꿔요. 온전한 생각으로 해서 온전한 생각을 온전한 마음 이렇게 바꾸는. 생각 때문에 바꾸는 이것도 옳은 건 아닌데 이걸 설명하려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놔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럼 어떻게 읽혀요 이게?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생각이나 마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온전한 생각을 달리 말해볼게요. 이런 쌍을 오득하여 이런 쌍을 오득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쌍을 채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보다는 이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성을 떠나지 않고 각자 자기 자성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온전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은 온전한 마음이고 이 자리는 달리 말하면 이런 쌍이고 이 말을 이런 쌍 수행으로 보면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온전한 생각을 온전한 마음으로 한번 일단 바꿔놓고 봐라. 그러면 온전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한자로는 온이라는 게 이게 보통 평온할 때 온 있죠, 온. 그러면 이것을 한자를 이해할 때, 잘 이해 안 되면 그 말의 분위기만 파악하세요. 말로 설명을 하지 말고요. 설명을 복잡하니까. 평온할 때, 평온이 뭘까요? 평온. 내가 평온해. 그 느낌. 느낌 있죠. 평온하다는 느낌. 평온해. 그때 온이에요, 온. 온전할 때 온. 전이란 것은 이게 전이란 말도 이것은 전체 이게 오롯하다 할 때 이 전인데 이건 그냥 그래서 뜻이 없어 온전할 온 이렇게 읽어요. 이게 평온하고 온전하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을 하면은 이게 뭐지 옥평 같은 걸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합쳐보면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합쳐보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한 경지. 상태. 고스란히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거 온전한 거예요.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있다. 뭘 했는데도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고스란히 있네. 이럴 때 온전하단 말. 이게 온전한 생각이란 말은 제가 그래서 일단은 생각 때문에 온전한 마음이라고 한번 바꿔보라고 했잖아요. 온전한 마음 그대로 있다. 이 자리를 한번 우리가 온전한 그 마음으로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한다. 취사하기를 주게 해라. 이제 이걸 막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온갖 교리를 다 갖다 이제 붙일 수 있는데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온전한 내 마음이야. 보통 이것을 아까 제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이 자리가 빈 마음이에요. 이 자리가 고요한 마음이에요. 이 자리가 청정한 마음이에요. 이 자리가 신령한 마음이에요. 이 자리가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자리예요. 막 기타 등등 이 자리가 신기한 그런 자리예요. 기타 등등등 말하는데 그러한 아리간 자기가 뭐 말을 하든지 그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취사를 해요. 이걸 이제 우리 교리로 말하면 이게 원만한 온전한 생각 이것이 원만한 자리고 구조 다 갖춘 자리고 이게 지공무사한 자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표현을 쓰든지 이게 다른 아까 앞에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대도 이런 대도 바로 우리 이론상 우리 각자의 성품 자리인 이론상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취사하기를 주의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우리의 그 온전한 이 자리를 물들지 않고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이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취사해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1조를 이해하는데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온전한 이론상 자리에 바탕하여서 이 자리에 기반해서 이 자리로서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 자리로서 취사해라. 이렇게 한번 이 자리 이것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온전한 생각, 온전한 생각이 무엇인가 하려면 이것은 이론상 우리가 교육편 보면 이론상 이 자리를 놓치고는 취사만 했어. 근데 온전한 이 자리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면 상시용행 주상 1조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윤 교사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이 대도를 어기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다. 이 대도를. 이런 대도, 이 자리를 어기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것을 많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저희들이. 이 상식응용주의상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을 잘하고, 이런데 초점을 주고 그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이 온전한 생각, 이 말할 때 정산유사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 이런 대도를 그 자리를 가지고 취사를 내가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청정하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달리 말해볼게요. 청정하다고 하면 원근지소에 끌리지 않고 이제 청정하다고 그냥 보통 말하잖아요. 고요하다 말하고 그러면 원근친소에 내가 원근친소가 있는데 그것을 딱 자기가 내가 지금 원근친소 끌리는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취사를 해요. 그렇죠. 고요한 자리가 뭐래요? 원근친소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 그렇죠. 희노애락 나도 아까 오후에 희노애락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한참 들어가 있다 나왔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되면 희노애락이 그러다가도 내가 희노애락에 있구나라고 자각을 하면서 자각을 하는 그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냐 이거죠. 말이 되나요? 제가 이제 맨날 고요하다 어쩌다 하니까 그것도 그게 고유 명사로 어떤 교재가 있는 건 그냥 또 구체적 풀막 같이 원근지소에 청정하고 원근진소에 청정하다는 것은 원근진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 자각이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고요하다는 것은 희노애락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뚜렷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취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원근진소에 원근진소를 자각하면서 취사하냐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1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시 사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사 자체가 수양력이 기반되고 연구력이 기반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사막이 맞아요. 그러나 요 설명과 아울러서 더 근원적 처음의 시작은 여기서 온전한 생각으로의 온전한 생각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할 때 더 이제 그 온전한 생각이 원래 의도가 더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온전한 생각이나 온전한 마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쉽게 말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 할 때 마음이나 생각하고 마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죠. 온전한 생각은 아까 같이 원근진소에 내가 그 원근진소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죠. 깨어있음, 원근지소에 깨어있음이 있는 거죠. 원근지소에 깨어있어요. 그 생각으로, 원근진소에 깨어있는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원근진소에 깨어있는 게 바로 온전한 생각이라는 거죠. 온전한 생각이 설명이 됐죠? 온전한 생각이 뭐냐면 원근진소에 깨어있고, 희노애락에 깨어있고, 이게 바로 온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요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 아까 정산종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정산님께서 이런 대도에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온전한 생각은 분명히 아까 같이 그러한 원근진소나 희노애락에
자각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것이 내가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이론상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네. 이게 요즘 하도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오면 너무 또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몇 가지만 합시다. 자,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도 참, 이거 정말, 이것도 보통, 제가 전에 좀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또 좀 해봅시다. 응용하기 전은 이제,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응용하기 전이 언젠가. 앞에도 비유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자, 응용의 형세를 보아해서 응용의 형세를 봅시다. 응용은 뭐예요? 응용?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응용. 응용이라는 것은 응에서 심신, 육군을 작용하니까 이것은 사실은 작업이에요, 작업. 응용은 작업하고 통해 있는 말이에요, 응용은. 작업은 뭡니까? 작업도 펴보세요, 작업 주사. 또 그냥 계속 그냥 펴놓고 또. 아니지, 실신이 육군을 작용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육군을 작용함이 작업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육군을, 작업이랄 때 육군을 작용함이 작업인데, 이건 응용하고 통해 있어요. 응해서 뭔가 작용하는 거하고. 통해 있죠? 통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응용 형세는 뭐냐 이거예요, 형세. 보통 형세하면 형, 이렇게 형태, 형 할 때. 세는 세력.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풍수상으로 보면 이게 형은 지형을 말한대요, 지형. 지형이 뭔지 아세요? 산 지형 보세요. 쫙 뻗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딘가 이렇게 쫙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보통 수새를 말한대요. 물줄기가 쫙 뻗어가잖아요. 이 우리나라 풍수는요, 산은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으로 해서 여기 산과 여기 산은요, 가장 멀어요. 가장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근데 가장 멀어. 그런다고 해요. 가까이 있으나 서로 건너가지를 못해. 너무 멀어. 그런다고 해요. 그렇지만 산도 보면 산의 맥에 따라서 쫙 형세가 있고, 뭔가 뻗어가는 게 있잖아요. 물길도 쫙 뻗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형세는 뭔가 이렇게 뻗어간다. 쫙 뻗어간다. 저는 이걸 이런 의미로도 봤어요. 이게 이제 근데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제가 어디서 이거 들었는데, 형 하면은 보통 전쟁에서 옛날에 이렇게 보병전쟁이라 이렇게 전투 대형이라고, 이게 형이 깨져버리면은, 그리고 뭔가 하면은 이렇게 형이 있대, 형. 그리고 이제 새는 새라고 말할 때는 그 규모로도 말할 것이고, 뭔가 있잖아, 새. 우리가 보면, 형과 새는 이 언어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에 쌓여온 어떤 압축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형새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뻗어가는 어떤 힘도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게 형새가. 이게 응용으로 그러면 쉽게 아까 뻗어나간다고 했으니까 그걸로만 그냥 한정해서 봅시다. 뭔가 이렇게 응해서 작용하는 데에서 어떻게 뻗어가는 어떤 그가 있어요. 이걸 보아서 야가 지금은 응용이 이만큼 있지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식으로. 응용의 형세라는 것은 대소유무에 따른 시비의 기미다. 이런 말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시비의 이걸 거꾸로 바라봐 볼게요. 시비의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12회가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대소유무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도 응용 형세 중 하나고, 이걸 이제 아까 같이 대소유무에 따라서 12회를 어떻게 이것을 펼쳐가야 될까라는 건 그 어떤 조짐과 기미를 딱 잡아내는 것도 저는 이 응용 형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2회의 전조, 상황, 계기, 어떤 기미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육군작용, 그러니까 취사, 이 취사를 하는 것, 이런 속에서 어떻게 그 판세와 흐름, 이게 작업 취사의 기로, 이게 기로에서 작업 취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걸 파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용 형세는 두 가지죠. 여기서도 반드시 대소유무와 12회를 봐야 돼요. 응용 형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소유무에 따라서 12회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라는 그 흐름, 뻗어가야 될 길, 이것을 파악하는 게 바로 2조 공부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조 공부는요, 딱 두 가지예요. 대소유무와 12회를,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 세상은 대소유무로서 건설되어 있는 이 세상을 12의 일로서 운전해 가는 것을 잘 하는 거예요. 말은 어렵겠지만 그냥 간단해요. 대소유무를 따라서 12회를 잘 미리미리 연마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너무 응용 형세를 너무 또 개별적 사건으로만 해석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일부러 대소유무 얘기를 하냐면, 대소유무가 이론상 발현이니까, 이론상 진리의 발현이니까, 반드시 응용 형세는 대소유무와 12회의 함수관계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처세의 방법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봅니다. 자, 6조 봅시다. 6조.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나오죠. 여기 조목. 그래서 이걸 조목 수행이라고 해요. 우리 이게 참 조목 수행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 우리 수행법에 평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땅에 하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가 오늘 내가 자기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자기 거 파요. 나중에 파면 전체가 다 파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기로 다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것부터 먼저 정해놓고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목 수행은 자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기에 이 조목에 공부심에 센서를 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제가 하고 했는데, 주의하는 센서를 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대조가 나와요. 대조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대에서 비춰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어떤 거 있으면 이것과 이것을 대해서 이것과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살피듯이 대해서 비춰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 1조, 2조, 6조 여기 봤을 때 이 6조는 그 일기 공부하고 연관이 있어요. 일기 공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기 공부가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가? 일기를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것이 정산용사님께서 또 자세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이 6조 공부하는데 반드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보 제38호의 이론상의 대하에 중에서 이론상 이용하는 법에서 일기하는 본의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조하는 공부와 관련이 있어요. 대조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성 대조하는 건데 반성이다 보니까 또 막 자반성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돌이켜 비춰본다는 의미예요. 이게 언어 같죠. 반성은 다음에 자기 학대하고 막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돌이켜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본다 이거예요. 자, 정사님 사님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론상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곧 이론상을 잘 체득하는 공부인으로서 모든 경계를 응용할 때 또한 이론적 실행을 하자는 것인 여기 이론적 실행이 나왔어요. 이론적 실행은 바로 이론상을 수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 이론적 실행이라 하면 즉 여기 나오네 희노애락에도 끌리지 말고 과하거나 불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백천만살 오직 공변되고 오직 바르고 오직 가운데 이게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하고 오직 떳떳한 처리를 이름이니 이것이 곧 성품에서 나타나는 양심의 소작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성품의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활용되는 정의의 실행이라. 이론상의 진리에서 활용되는 정의다. 능히 수신 제가하고 치구평천하는 대도 정체가 되나니 이 대도 정체가 우리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죠. 공부인이 만일 이것을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면 일체 시 중에 항상 성성불매하여 항상 깨어 있어서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오직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이 말 나왔어요. 무르의 취사를 하여야 할지니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상식운용 주의상 1조인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무르의 취사를 하여야 할지니 여기까지 말이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생각으로 이 말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들을 말이 다르다고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이것은 상시용주상 1조를 보면 응용하는데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데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이 자주의 정신하에가 온전한 생각으로 이거 같은 말입니다.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무르의 취사를 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바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상통하는 말이란 거죠. 우리가 매일 일기를 하고 유무념 대조를 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 과정이 되는 바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려고 매일 일기하고 유무념 대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따른다고 하면 앞에 말이 쭉 나왔잖아요. 이론상에 기반하지 않는 상식응용 주의사항은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을 내가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엄청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단이 안 되는 거 보면 이걸 전부 다 이 말을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심금이 울리게끔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쑥쑥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쑥쑥 빠진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 유무를 대조하는 것 이것이 이론상에 바탕한 이론상의 실행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를 반성 대조하여 일기하는 것 이것은 이론상에 근거한 실행 과정이에요. 이론상이 빠진 상식응용 주의사항 공부는 정말 뭐 없는 빵이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속 없는 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대로 잘 설명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응용의 형세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형세 막 이런 말을 했는데 형세 잘 생각해보면 알습니다. 응용 형세도 대소유무와 시비의 이 함수 관계에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 형세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봐서 왜 제가 대소유무를 끌어들였냐면 대소유무가 이런 쌍의 발현이니까. 그래서 다 이게 다 이런 쌍과 관련돼. 이런 쌍의 진리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상시응용 주의상 다음에도 또 3조, 4조, 5조도 하지만 이런 쌍과 연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자고 다니는 것이 본의에 어긋나서 이 모든 이 상시응용 주의상 공부는 이런 쌍이 근원한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낮추는 공부다. 이렇게 정의를 꼭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